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게 좀 컴퓨터가 좀 멈췄어요 지금. 관세. 예. 그 내년 취임 첫날부터 이제 주요 교역국에다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엄포를 넣으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하나? 그냥 상승했다는 얘기는 하면 되잖아. 컴퓨터 멈추나 서나. 다우존스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63%, S&P 500은 0.57%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개 시황 분석한 기사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요? 특별한 이제 이슈들은 없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미 고율 관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크게 반응할 만한 얘기는 뭐 이미 좀 이렇게 알고 있던 뉴스들이라고도 오히려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관세를 올릴 거다라는 거는 뭐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뭐 특별히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금통위를 엽니다. 내일 금통위를 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프로님이 좀 한국은행 총재에게 네. 그 가이드를 한번 주시죠. 네, 금리 어떻게 할까요? 금리 예. 인하하는 게 맞죠. 지금 경제 상황 물론 부동산 걱정되는 거 맞고 가계부채 걱정됩니다. 뭐 예. 그거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기, 특히 이제 민생, 뭐 소비 이쪽이 아주 지금 이제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뭐 망가질 것 같다도 아니고 망가지고 있다도 아니고 망가졌습니다. ED 과거형이에요. ED. 네, 그래서 완료가 해부 이미 PP 아닙니까? 해부 PP?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맞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대신 가계부채는 별도의 뭐 좀 대책을 좀 마련하는 편이 맞겠다. 환율은 어떡합니까? 환율 너무 높잖아요. 감내해야 한다. 어. 더 이상 환율 걱정, 부동산 걱정에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그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짜 뭐 어디 뭐 웬만한 번화가 같은 데 가셔도 좋아요. 뭐 좀 번화가 아닌 데는 이미 다 끝났고 번화가 같은 데 가셔도 진짜 장사 잘 되던 그런 가게들도 거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금리 인하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창용 총재가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잘 참고해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뭐 내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또 정프로님께서 또 일침을 날려주시면 되니까요. 네. 지금 저 정프로 컴퓨터 사주자는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얼마 전에 그램 광고했잖아요. 네. 예. 광고할 때만 잠깐 주고 가져가더라고. 나쁜 사람들 말이야. 그러나 하여튼 워낙 또 저렴하게 또 저희가 잡아왔으니까 혹시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은 그램 저희 그 리싱크몰 링크 예전에 그거 있었죠? 못 삽니다. 다 품절됐나? 매진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없나 봐 우리 것도. 우리 것도 가져가다 팔았나? 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웃에 관세 폭탄 던진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국경 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경 관리라는 표현이 참 되게 이게 국경 관리하라고 관세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야, 너네는 우리 국경을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보너스로 관세 없애줄게. 뭐 이런 건 아니었었죠. 아니었는데 네. 이제 국경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5%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전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 명분이 뭐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 네. 그러면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네. 엄청난 양의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이 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같은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의
그 추가로 10%를 더 부과할 것이다. 네네. 이게 이제 펜타닐 관련한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의 온도 차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펜타닐이 이제 화학 의약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료 장비들이 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미국에서 지목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숨겨진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업체들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그 제품과 장비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들을 합성을 해서 좀 마약으로 이제 팔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그전에는 뭐 이거 마약으로 판 게 아니고 니네가 의약품 판다 그래가지고 판 건데 네네. 이거 왜 니네가 사가지고 합성해서 마약으로 쓰는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향장신성 의약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럼 사용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사용하면 어떡하냐. 이게 중국의 핑계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걸 명분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서 그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고 들어오니까 여긴 니네가 국경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관세 25%씩 맞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 멕시코, 캐나다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냐라고 네. 본다면은 제일 먼저 좀 신경 쓰였던 그 기업은 기아였습니다. 네.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2016년에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네. 여기에 전체 생산량의 한 80% 정도가 수출이 됩니다. 네. 물론 중남미로 수출되는 물량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기아가 좀 타격을 입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보니까 멕시코의 공장이 한 20여 개 정도의 완성차 공장이 있더라고요. 기아 포함해서. 예. 네. 중남미 자동차 생산 1위 국가가 멕시코. 네. 뭐 멕시코가 뭐 타봐야 얼마나 타겠어요. 대부분 미국 가는 차를 거기서 만드는 건데 연 한 40만 대 규모의 그 기아차 공장이 거기서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협력업체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이제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특정하게 이게 딱 기업을 찍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관세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맞게 되면 기아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 뭐 GM, 뭐 포드, 뭐 스텔란티스 이게 다 거기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관세를 25% 많고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서 얘가 안 팔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적용 범위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네. 꼭 이 멕시코의 기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좀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준공을 했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되냐라고 네. 본다면은 여기는 미국에다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팔아요. 공장이 멕시코에 있으니까 네. 네.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멕시코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럼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네. 팔릴 때 최종 제품이 아. 팔릴 때 그게 안 팔리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닌가.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에 뭐 현대 모비스, 현대 트랜시스, 현대 위아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전 제품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 가전 공장도 있고 TV 공장 있고 삼성전자도 TV, 냉장고, 전장 부품 생산 기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요. 두산 밥캣은 26년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멕시코 공장 짓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 밥캣은 그러니까 밥캣은 원래 미국 기업이었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소형 로더 공장을 멕시코에다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 이것도 참 그런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어쇼어링 하라 그래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근처에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간 건데 이런 일이 좀 생겼고요. 캐나다에는 우리나라
공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2차 전지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GM하고 합작을 해서 네. 이게 얼티엄 캠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좀 연 3만 톤 정도의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한 9월에 완공 목표였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공장은 맞는데 네. 이게 GM이랑 합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으면 GM도 같이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든 양극재를 누가 사기로 했냐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 합작한 얼티엄 셀즈가 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캐나다 퀘벡에 4,50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온타리오에다 합작사 배터리 모듈 공장 네. 있고 셀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하게 누가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보기엔 너무 전방위적인 문제여가지고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그래서 것 이제 같습니다. 아마 그 일반 관세 부과하고 예. 그리고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아마 앓는 소리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관세 협상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 그래서 핀셋으로 필요한 품목도 왜냐면 미국에서 도저히 당장 생장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걔네들 관세 없애거나 깎아주고 대신 멕시코로부터 뭐 국경에 관한 뭐 단속 내지는 뭐 장벽 세우는데 드는 비용 이런 거 이제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갑니다. 트럼프 전문가 다 됐죠 이제.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왜냐면 이제 당장 굉장히 목이 마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 수출 못하면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무기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협상에 예. 나선다. 예, 그래서 품목별로 관세 없애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전망하는 예,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USMCA가 우리가 구두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말로 뭐 고스톱판에서 뭐 이거 쇼당 걸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협상을 하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국회 비준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타겟이 된 국가가 지금 중국, 캐나다, 멕시코죠. 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나라랑은 통상 관련한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예, 이거 비준하고 뭐 하고 나면은 그 지난번에 미국 정치 분석하시는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USMCA 같은 거 개정하게 되면 보통 짧아도 한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얼추 그때쯤 되면 중간 선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먹히는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네. 그 성과가 통상 관련한 영역에서 한국은 몇 번째 순위쯤 되겠냐. 그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비하면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뭔가 나의 성과입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중간 선거를 치르려면은 USMCA라든지 그 중국이랑 관세 부분들에 오히려 통상적인 부분을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럼 우리 뭐 한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후순위가 될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상 쪽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통상은 그렇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걸 주더라도 통상 쪽에서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들도 네.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유탄 맞지 말아야죠. 괜히 막 기대는 기대고 하여튼 준비는 준비 또 해야죠.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예, 그 통상 쪽에서 얻을 게 있다라는 거는 기대가 아니라 준비에 대한 정말 정확한 말씀이 네네.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는 기대고 준비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카드를 다 깔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것도 이게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최대 철강 업체 티센크루프가 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따라서 거의 한 인력을 40%를 감축하겠다. 독일 최대 회사고 우리나라에는 기계 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네. 티센크루프. 2030년까지 40%에 해당하는 11,000명을 감원하겠다. 생산직 5,000명,
그 사업 매각 등을 통해서 6,000명을 추가로 감원한다는 거고 연간 생산 능력도 한 25% 정도를 줄이겠다. 네. 근데 이게 철강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건 철강은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산량을 줄이고 경기가 좋다고 생산량을 늘리고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네. 고로 같은 건 한번 꺼버리면은 아예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아예 뭐 이제 그 사업들을 안 하겠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럽 대표 철강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이다. 네. 물론 중국의 철강제가 유럽으로 직접 넘어가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통통통통 가는 거죠. 여기가 뭐 좀 더 싼 거 같았으면 좀 더 저쪽에서 좀 그쵸, 가격이 그쵸. 떨어지고 뭐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스틸이 내년 중순까지 인력 10% 감축한다 그랬고 네.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가 프랑스 공장 2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르셀로미탈은 어떤 회사냐면은 유럽이 굉장히 국가별로 철강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연합 철강사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두고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도 선제 공장 하나, 제강 공장 하나 폐쇄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최소한 반덤핑이라 조사라도 하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야 너네 펜타닐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게 명분을 좋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강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의 차이지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는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자체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좀 경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 여기서 좀 뭐 자주 드리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얘기긴 한데 우리도 이제 좀 진지하게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지금 이렇게 뭐 관세 올리고 뭐 철강 회사들 뭐 인력을 40%를 줄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좀 참았다가 뭐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돌아오지 않는 시장이다. 아예 구조가 변했다. 이런 부분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압권에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면세점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면세점 보면은 한번 이거 차트만 보셔도 이게 10만 원 넘게 가던 호텔신라 주가가 지금 3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데 와, 호텔 신라? 예. 이게 그냥 그 뭐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이 안 오고 뭐 여기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이클인가 네. 라고 본다면 사이클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바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호텔신라의 실적인데 전체 실적의 면세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이름이 호텔신라지 본업은 면세점이에요. 네. 사실 뭐 호텔신라 면세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면세점 매출이 2조에서 5조가 됐다 다시 3조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게 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5조, 6조로 가냐? 안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게 중국 따이공들한테 주는 송객 수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요만큼씩 주다가 뭐 한 이게 7조입니다. 7조. 7조를 송객 수수료로 줬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면세점에 물건 사러 오면은 네. 그 물건 사러 온 사람들 끌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인센티브. 거기다가 인센티브 리베이트로 7조를 리베이트. 줬다는 네. 겁니다. 아니 매출이 얼마인데 7조를 줘요? 저 매출은 크죠. 면세점 합계니까. 예, 이거는 한 회사가 한 5조 정도 되니까. 네.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호텔 신라도 면세에서 큰 데일 거 아니에요. 롯데랑 뭐 롯데가 제일 크고 그다음 호텔신라 크고 뭐 그런데 매출을 그래도 한 30조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중에 7조를 준다고? 엄청 줬다는 거죠. 엄청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1조 정도 하던 게 7조로 늘어나잖아요. 네. 봐요. 1조 하던 게 7조가 늘어났고 그러고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객단가입니다. 객단가. 아. 한 사람당 단가가 얼마냐 그랬을 때 이게 28,000원 불이니까 거의 3천만 원이 넘어요. 네. 객단가가 면세점에. 3천만 원이요? 한 명이 3천만 원 썼다고요? 예. 객단가가. 아. 그럼 지금은 거의 800불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면세점의 객단가가 800불이 맞죠? 맞죠. 28,000불이 되냐고요, 이게. 그거 안 되죠. 면세점에서는 담배만 사고 가는 애들 적어도 평균이잖아요.
그쵸. 객단가니까. 그 평균 3천만 원씩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한 거죠. 사람이 막 20억씩 사고 뭐 이렇게 했단 얘기죠, 저거. 그러니까 네, 그쵸, 이게 그쵸. 그 네. 중국의 무역상 역할을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이 무역상 역할을 하던 거를 중국의 무역상들이 직접 하게 되고 그 글로벌 클라이언트들, 글로벌 브랜드들도 우리나라를 무역상으로 해서 중국에 안 들어가고 직접 들어가는 루트들이 생기게 되면은 네. 사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경영 환경이 변하면은 경영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회사별로 이게 다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게임이 꼭 이게 적합한 사례는 아닌데 네. NC는 연중으로 11%가 빠졌을 때 크래프톤은 연중으로 56%가 올랐어요.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네. 한번 보시죠. 예. 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섹터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면세점이면 면세점, 철강이면 철강, 화학이면 화학 뭐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업별로 자기들의 구조를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네.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한 뉴스인데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정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정부가 뭐 합병을 했을 때에 그 공정가치 산정을 하도록 한다. 네. 뭐 이전에 주가로만 하니까 뭐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주가를 좀 형성해온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가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그리고 상장회사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할 때는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뭐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같은 것들을 한다. 이런 내용의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그 상법 개정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예, 상법 아. 개정은 그러니까 뭐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네.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100만 개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자본시장법으로 주주 보호가 충분하다. 합병을 할 때 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정부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안이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얘기는 상법 개정을 좀 안 한다는 얘기고 야당한 대로 개정을 하면 중견 중소기업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주주 소송 가능성이 뭐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상법 개정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도 안 맞는데 뭐 회사에서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다라는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주주를 위한 게 회사를 위한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본질적으로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네. 이게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뭐 그런 얘기 할 때도 네. 그게 왜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은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때문에 그런 네,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왜 생기고 에버랜드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은 네. 지금 이번에 두산마켓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보면은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쪽에다가 지분율을 몰아주는 네. 그것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 차이가 날 때 그걸 몰아주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이거 좀 막을 수 있대요,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뭐 이게 문제지라고 해서 그거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합병 분할이 문제야. 그럼 합병 비율 바꿔줄게. 뭐 물적 분할하면 물적 분할에다가 조건 바꿔줄게. 뭐 지분율 바꿔줄게. 이게 뭐 진짜 정부가 요거 한 개 하나 꼬치꼬치 요거 문제야. 요거 바꾸고. 요게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진짜 회사를 위해서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 한번 세게 했다가 약풀 많이 달은 적 있는데 제가 그때 지나가는 개새끼 얘기 한번 했었죠. 네네. 그랬었죠. 무슨 지나가는 개새끼 떡국물 주듯이 뭐 이게 문제라 그러면 요거 조금 바꿔주고 요거 좀 바꿔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전에 법무부에서 이게 상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뭔 효과가 있냐 그래갖고 그거보다 더 효과가 즉각적인 거를 바꿔줄게요.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구임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네. 기업을 자꾸 관리 감독하려 들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관리 감독하려 들면 네. 요 표현에서 네. 관리 감독하려 들면 안 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야, 합병 가치는 이렇게 산정해야 되고 뭐를 분할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려 드는 거는 정부고요. 네. 네. 여기서 합병 비율을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주는 원래 관리 감독을 하는 주체예요. 그렇죠. 네. 아니 내 회사잖아요. 네네. 내 회사를 하는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그 해먹으려 그러는 거를 야, 그거 막아야죠. 해먹지 마라. 그게 관리 감독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를 네. 그럼 그거는 관리 감독하니까 기업 경영에 문제를 아니죠.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뭔가 그러니까 주어하고 이게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맞아요. 이 상법 개정 논리가. 저 뭡니까 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뭐 외국 자본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잡아먹고 막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할 거를 이제 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막 주주들이 원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니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상법 개정 심플하게 하고 이사회가 누구에게 충실해야 되는지 그거 심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걱정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보호 장치를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그러면 심플하게.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770만 중소기업들이 소송의 위험에 처했다. 770만 중소기업에서 이거 소송할 데가 어딨어? 그리고 이게 뭐 비상장 회사까지 들어간다는 비상장 회사 들어가는 게 문제라서 이 상장 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네. 자본시장법 개정하자는 논리도 있거든요. 네. 비상장 회사에서 이런 거 가지고 소액 주주가 거기서 항의하고 소송하고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예. 그리고 어렵네요. 또 어떤 분이 야 이렇게 하면 저 3%에 누가 광고 주냐 기업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기업들도 여러분 전부 다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상법 개정. 기업들도 제대로 운영하고 뭐 이런 데들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3% 걱정입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오늘도 나는 귤과 사과를 또 갖고 왔기 때문에 야 오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네. 빠진 것 같아요. 황금향 다 팔렸어 그거 다 팔렸어. 황금향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귤과 사과가 자라면 네. 이거 내일 되면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과 없어졌어. 사과 어디 갔어요? 사과 맛있죠. 이럴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맛있는 사과 맛있게 드시고 네. 사과가 또 육질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맞아요. 육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당도 높고 아무리 뭐 상큼하고 새콤하고 뭐 푸석푸석하면 아예 안 돼. 안 돼요. 막 쫄깃쫄깃한 애도 있어 어떤 애. 배를 씹었는데 배가 쫄깃쫄깃해. 되냐고 이게. 그런데 이제 사과가 육질이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아주 아삭아삭 사각사각. 그래서 사과거든요 사과가. 정말요? 사각사각 소리 나서 사과. 맞습니다. 절대 한자 아닙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네. 자, 그래서 요 사과 제가 한번 또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쓱쓱 바지에 문질러 갖고 안 닦고 먹어도 돼요 이런 사과는. 예. 사각 소리가 나는데요? 사과네. 이것이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게 애플이죠. 로고 아니겠습니까? 베어 먹은 사과. 네. 맛있어. 빨리 상. 내일 사과도 없애자고. 빨리 사과라고 해서 사과입니까? 좋은데. 예. 자, 사과는 어디서 사시면 되느냐? 저희 링크가 일단 있어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링크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죠? 네.
자, 사과도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네. 겨울엔 뭐 귤랑 사과 말고 없죠 뭐. 그거밖에 먹을 게 없죠. 밥 네. 대신 먹어도 어떨까 싶네. 사실 뭐 밥 그렇게 요즘 많이 안 먹잖아요. 아침 그죠? 식사로 사과 사과 한 개.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럼 네. 그 편의점도 사과 이렇게 팔잖아요. 네, 아침 네. 대용.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사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드릴 때, 아주 싸게 드릴 때 요때 들여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프로 언제 홈쇼핑 됐느냐? 시작이 홈쇼핑이었습니다. 예, 시작이 홈쇼핑이요. 초심 지키는 일이 바로 이거고요. 홈쇼핑을 해야 초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네. 아, 사과 맛있네. 계속 드세요. 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